자, 이제 2교시 시작합시다. 우리가 1교시에서는 핵산 추출의 목적과 추출 원리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2교시에서는 추출 과정에서 사용되는 시약과 이들의 작용 원리를 다루고 DNA 추출을 위해 사용되는 용해도 기반 추출법과 흡착 원리법 기반 추출 과정에 대해서 학습하고 지노믹 DNA 추출의 적용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해도 차이 추출법과 흡착법에 의한 추출법 모두 추출 과정에서 다양한 화학 시약이 사용되게 되는데 이들의 작용 원리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모든 핵산 과정의 첫 단계는 세포막을 분리하는 과정이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흔히 세포막을 용해시키는 데 사용되는 시약으로 주로 디터전트가 주로 사용되게 되는데 소듐 도데실 설페이트인 SDS나 트라이톤엑스가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흔히 사용되는 이 SDS는 음이온성 계면활성제로서 보통 이들 음이온성 계면활성제가 단백질에 있는 네거티브 이온을 제거하고 단백질의 삼천적인 구조를 파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들이 특히 세포막 파괴하는 과정에서 널리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트리스나 EDTA와 같은 이런 시약들은 특히 트리스는 용액의 pH를 유지하는 데 사용되고 EDTA는 세포막의 인지질 구조를 안정화시키고 인지질막에 있는 마그네슘 이온을 킬레이팅하는 역할을 수행하면서 내인성 DNA질을 불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세포막을 파괴하는 과정에서 SDS와 함께 트리스와 EDTA가 함께 사용되게 됩니다. 이렇게 추출 과정에서의 첫 단계에서 트리스나 EDTA, SDS는 세포를 분해할 목적으로 흔히 첫 단계에서 사용되는 시약들입니다. 그리고 페놀이나 클로로폼, 이소아밀 알코올은 DNA를 층분리시켜서 순수 분리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시약입니다. 흔히 페놀은 비극성 분자로서 단백질을 응고시키는 성질을 갖고 있기 때문에 DNA를 순수 분리할 때 단백질 제거의 목적으로 흔히 사용되는 유기용매입니다. 이때 페놀을 사용해서 단백질을 제거하고자 할 때 흔히 클로로폼과 이소아밀 알코올을 함께 섞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 추출 과정에서 흔히 필요한 시약으로 이렇게 100% 에틸알코올이나 2프로필 알코올들이 사용됩니다. 이들 알코올 종류들은 DNA를 농축할 용도로 주로 사용되게 되겠고 또한 70% 에탄올은 우리가 추출 과정에서 침전물의 과량의 염이나 불순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흔히 사용되게 됩니다. 또한 CTAV는 우리 음이온성 디터전트로서 식물로부터 DNA를 추출하고자 할 때 이들 식물세포의 셀월과 셀 멤브레인을 결국 분해하고 또한 단백질을 변성시킴과 동시에 DNA를 효과적으로 바인딩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식물에서 DNA 추출을 할 때 흔히 사용되는 시약입니다. 그 이외에도 이렇게 유기용매법에서 또는 흡착법에서 흔히 이런 효소들이 추가해서 사용될 수 있게 되는데 프로티네이즈나 RNA즈가 불필요한 단백질과 RNA를 제거할 목적으로 이렇게 사용되게 됩니다. 자, 이제 DNA 추출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용해도 차에 의한 추출법은 다양한 유기용매와 효소를 처리하고 목적한 DNA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첫 단계에서 흔히 혈구세포나 박테리아 세포, 조직에서 분리한 조직세포를 물리적 방법으로 보일링이나 소니케이션, 호모게나이제이션과 같은 이런 물리적 힘을 가해서 세포를 깨는 방법이 적용되거나
화학적 방법으로 디터전트인 SDS나 유기용매인 EDTA 또는 효소로서 프로티네이즈를 가한 다음에 일정 시간 반응시킨 다음에 이렇게 화학적 방법으로 이 세포막을 깨게 되면 이렇게 셀 익스트랙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셀 익스트랙트 성분을 이렇게 원심 분리하게 되면 이 세포막 성분은 침전물로 가라앉게 되고 상청액에 세포질에 존재하던 DNA, RNA, 프로틴이 이렇게 상청액에 존재하게 되고 이 부유한 채로 존재하는 DNA, RNA, 프로틴 성분을 이렇게 새 튜브로 옮기게 됩니다. 그러면 이 새 튜브에 존재하는 DNA, RNA, 프로틴 성분 중에 불필요한 성분인 RNA와 프로틴을 제거하기 위한 방법으로 일단 RNA를 불활성화시키기 위한 RNA 가수분해 효소를 일단 이 튜브에 RNA즈를 가해서 일정 시간 반응시키고 그런 다음에 단백질을 불활성화시킬 수 있는 시약으로 이때 페놀을 가하게 됩니다. 이때 페놀 시약의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데 페놀의 특성, 크게 세 가지 특성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됩니다. 페놀은 일단 비극성 용매입니다. 물과 반응할 때 물과 섞이지 않는 특성을 갖는 용매이고요. 매우 불용성인 용매입니다. 또한 물보다 비중이 큰 특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물과 또는 수용성 매질과 이렇게 섞게 되면 비중이 크기 때문에 물보다 아래로 가라앉는 특성을 갖게 됩니다. 또한 페놀은 단백질을 변성, 응고시킬 수 있는 특성을 보입니다. 이렇게 페놀을 이렇게 전 단계에서 추출한 DNA, RNA, 프로틴의 상청액, 수용액에 녹아져 있는 상청액에 페놀 시약을 가하게 되면 페놀이 갖는 특성 중에 이 단백질을 변성 응고하는 특성을 갖기 때문에 이 안에 상청액에 있었던 단백질을 응고시키게 됩니다. 이렇게 페놀을 상청액과 1대1로 가해서 믹스한 다음 원심 분리하게 되면 페놀이 갖는 특성에 의해서 이렇게 층이 분리되게 되고 또한 단백질은 이렇게 침전된 것이 이 층과 층 사이에서 이렇게 침전된 산물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으로서 우리가 전 단계에서 RNA를 분해하기 위해서 가한 효소인 RNA즈가 요 인터페이스, 요 중간층에서 침전된 채로 이것이 분리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단백질도 이 페놀에 의해서 단백질이 응고된 산물이 요 상청액에 존재하게 되고, 그리고 침전물에 존재하게 되고, 요 위에 상청액에는 이렇게 DNA만 이렇게 순수하게 얻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순수하게 DNA만 상청액에 얻어지기 때문에 이것을 피펫을 이용해서 DNA를 농축시키는 과정으로 진행되게 됩니다. 이렇게 페놀 익스트랙션 과정을 통해서 RNA와 단백질을 제거하고 상청액에 남은 DNA를 피펫을 이용하여서 DNA만을 이렇게 새 튜브로 옮기게 되면 이 DNA를 추가로 이렇게 농축하는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DNA를 농축하는 과정에 흔히 사용하는 시약은 이렇게 에틸알코올과 이소프로필 알코올이 사용되게 됩니다. 100% 에틸알코올이나 이소프로필 알코올을 가하게 되면 DNA가 이렇게 물에 수화되어 있게 되는 것이 이렇게 DNA 구조를 보면 DNA 백본이 이렇게 포스페이트 그룹이 바깥쪽으로 펼쳐져 있게 되면서 매우 하이드로필릭한 이런 구조가 바깥쪽으로 이렇게 노출되게 된 거죠. 그것이 물에 이렇게 쌓여져 있게 되면 요 물 분자가 DNA 주변으로 이렇게 쭉 DNA를 에워싸고 있게 됩니다. 여기에 알코올을 이렇게 가하게 되면 에틸알코올이나 이소프로필 알코올에 있는 하이드록시 그룹이 물에 이렇게 전자를 주게 되면서 수소 결합을 형성하게 되고 알코올이 DNA 주변에 있었던 물들을 알코올 쪽으로 이렇게 물을 끌고 가게 되면서 이렇게 전부 다 물을 알코올 쪽으로 끌고 가게 됩니다. 그럼 DNA는 물 분자를 알코올 쪽에 뺏기게 되면서
DNA 분자가 자신끼리 이렇게 서로 인력이 작용해서 얘들끼리 서로 다시 끌리게 되고 모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아지게 되면 이들이 원래 상청액에 있었던 DNA가 이렇게 서로 알코올을 첨가해서 주변에 있었던 물을 뺏기게 되니까 얘들이 서로 뭉치게 되고 모여지게 되니까 질량이 증가해서 원심분리하게 되면 이때 핵산이 이렇게 침전물로 가라앉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상청액에 있었던 DNA를 알코올 처리로 이렇게 원심 분리하게 되면 이렇게 침전물로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이때 상청액을 버리고 보다 더 적은 볼륨의 DNA를 녹인 다음에 이렇게 DNA를 최종적으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DNA를 최종적으로 얻게 되면 이 DNA의 농도와 순도를 그 다음에 이 분해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분과학적 방법과 전경동 방법을 통해서 이들의 순도와 농도, 그 다음에 분해 유무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용해도 차이에 의해 DNA를 추출하는 기본 원리에 대해서 학습했는데요. 우리가 미생물 검사실에서 특정 세균의 계통 분석이나 유전형 분석 등과 같은 세균의 분자 진단 검사가 수행되게 됩니다. 일단 이렇게 미생물 검사실에서 계통 분석 또는 세균의 유전형 분석을 위해 분자 진단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세균으로부터 DNA를 추출한 후에 분자 진단 검사를 수행하게 되지요. 그럴 때 이런 균으로부터 DNA를 추출하기 위해서는 균 동정을 위해 이렇게 고체 배지에 자란 균을 직접 이용해서 DNA를 추출하거나 이들 고체 배지에 자란 균을 다시 액체 배지에 재접종한 다음에 일정 시간 배양 후 이거를 이제 균이 자라게 되면 이것을 다시 회수하여 DNA를 추출하는 과정을 진행합니다. 일단 이렇게 배지에 자란 균을 회수하기 위해서 원심분리를 진행하고요. 이 원심분리를 하게 되면 결국 박테리아 세포만 이렇게 아래로 침전되게 되고 배지는 이제 상청액에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원심분리가 끝나게 되고 이 상청액을 이렇게 제거한 후에 이 세포를 이렇게 셀 라이시스 버퍼 일정량을 가해서 이거 세포를 이렇게 다시 부유시킵니다. 흔히 이때 라이시스 버퍼 한 300 마이크로리터를 가하게 되는데 때에 따라 볼륨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포가 부유되게 되면 이 박테리아 세포를 이제 분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셀 라이시스 버퍼의 SDS, EDTA 또는 셀월을 분해하기 위해서 라이소자임까지 처리해서 세포막, 세포벽을 분해합니다. 또한 이 셀 라이시스 버퍼에 흔히 프로티네이즈, RNA즈까지 첨가해서 세포 안에 존재하는 단백질과 RNA를 불활성화하는 효소들을 이렇게 직접 처리하여서 DNA 이외의 성분들을 불활성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효소 처리하게 됩니다. 또한 이 프로티네이즈는 특히 이 프로티네이즈를 셀 라이시스 단계에서 처리하게 되면 세포질에 존재하는 과량의 단백질과 또한 세포막에 존재하는 이 세포막 단백질, 그 다음에 세포가 깨지자마자 이렇게 세포 안에 존재했었던 내인성 DNA즈를 이렇게 동시에 불활성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셀 라이시스 단계에서 이렇게 프로티네이즈를 이렇게 첨가하여 이렇게 세포를 효과적으로 깨고 그 다음에 세포 내 내인성 불필요한 성분들을 이렇게 불활성화 시키는데 도움을 주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박테리아 세포가 얻어지게 되면 셀 라이시스 버퍼에 SDS, EDTA 또는 라이소자임, 그 다음에 RNA즈, 프로티네이즈를 이렇게 포함한 셀 라이시스 버퍼를 약 300 마이크로리터를 가해서 세포를 이렇게 부유시키게 된 후에 그런 다음에 일정 시간 반응시키게 되면 이들 시약과 효소의 작용에 의해서 결국 세포가 깨지면서 셀 익스트랙트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2단계에서 셀 익스트랙트가 만들어지고 나서 그 다음 여기에 동량의 페놀을 가해서 페놀 익스트랙션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아까 수용액 볼륨 약 300 마이크로리터 정도가 됐는데 이것이 이제 셀 익스트랙트가 되겠죠. 여기에 페놀 300 마이크로리터 동량을 가하고 강하게 볼텍스한 다음에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층이 분리되게 됩니다. 이렇게 페놀 익스트랙션을 하게 되면 이렇게 층이 분리되게 되고 그러면 불필요했던 단백질 위에 불순물들이 이렇게 페놀과 수용액 층 사이에서 이렇게 침전물로 존재하게 된다라고 했고요. 그러면 위층 상층액에 이렇게 DNA가 존재하게 되므로 이것을 피펫을 이용해서 이 상층액을 새 튜브로 옮기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이 DNA를 보다 더 적은 볼륨에 농축시키기 위해서 DNA 컨센트레이션, DNA 농축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때 DNA 농축 과정을 위해서 100% 에탄올과 일정량의 그 솔트 용액을 가해서 농축 과정을 진행하게 됩니다. 흔히 100% 에탄올은 수용액 볼륨의 2볼륨을 사용하고 솔트 용액은 보통 에탄올 볼륨의 20분의 1 볼륨을 가하게 되게 되면 DNA가 효과적으로 이렇게 서로 DNA끼리 이렇게 뭉치게 되는 결과를 보이게 되고 그것을 충분히 섞은 다음에 이렇게 마이너스 70도씨에서 약 30분 이상 보관하게 되면 DNA가 효과적으로 이렇게 뭉쳐지게 됩니다. 이렇게 마이너스 70도씨에서 30분 이상 보관한 후 원심 분리를 진행하게 되면 상청액에 소화되어 있던 DNA를 이렇게 침전물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침전물을 얻게 되고 나서 상청액에 존재하는 에탄올을 완전히 제거한 후에 침전물에 존재하는 솔트라든지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서 70% 에탄올을 이용하여서 침전물을 세척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세척하는 과정은 이 70% 에탄올을 약 200에서 400 마이크로리터 정도 넣고 피펫을 이용하거나 볼텍싱을 강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원심 분리를 진행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70% 에탄올을 가해서 침전물을 세척한 후 다시 원심 분리를 하게 되면 DNA 침전물을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이때 튜브에 남아있는 알코올을 피펫을 이용하여서 완전히 제거한 후에 다시 이 침전물을 증류수 20에서 50 마이크로리터를 넣고 DNA를 녹여서 소화시켜 주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박테리아의 지노믹 DNA가 추출되게 되면 다음 단계에서 정도 관리를 진행하게 되고 그것을 정도 관리에서 이것이 통과되게 되면 다음 단계의 분자 진단 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흡착법 기반 DNA 추출 과정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DNA 골격은 인산 디에스테르 결합으로 연결된 구조이죠. DNA가 생리학적 pH 즉 6.8에서 약 7 정도 사이에서 이 백본을 구성하고 있는 이 포스페트 인산기가 이 인산기에 있는 수소가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이 백본에 있는 이 포스페이트가 전부 다 이렇게 네거티브 차지를 띠고 있는 구조이죠. 그래서 DNA는 이렇게 인산 골격 전체에 걸쳐서 이렇게 음전하를 띠는 구조다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흡착법은 DNA를 음전화 기반하여 이것을 음전화를 양전화를 띈 분자에 이렇게 결합시키게 돼서 이것을 분리하는 방법을 이용하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음전화를 띤 DNA를 이렇게 양전화를 띤 대표적인 분자, 즉 DEA라는 다이에틸 아미노에탄올이라고 하는 이 분자가 이 가운데 이게 질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가 이제 질소가 생리학적 pH에서 이게 양전화를 띠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양전화를 띠고 있기 때문에 DNA를 이렇게 여기다 가하게 되면 이렇게 이온 결합이 일어나게 돼서 이 DEA에 이렇게 이온 결합으로 이렇게 결합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의 경우는 여기 컬럼이라든지 비드 방법에 요 실리카 입자가 주로 사용되게 됩니다. 요 실리카 입자가 음전하를 이렇게 띄고 있는데, 생략적 pH에서 음전하를 띄고 있는데, 여기에 트라트로픽 분자를 이렇게 코팅하게 되면 요 실리카 입자가 양전하를 띄게 되면서 요때 DNA를 통과시키게 되면 음전하를 띈 DNA 분자가 실리카 입자에 바인딩하게 됩니다. 이 실리카 입자를 이용하는 방법은 이렇게 컬럼에 채워서 사용하는 방식과 실리카 입자를 마그네틱 비드에 입혀서 DNA를 분리하는 방식이 널리 사용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 실리카 입자는 옷장에서 습기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널리 사용하는 분자죠. 이렇게 실리카 입자들은 이렇게 실리카의 요 끝에 이렇게 하이드록시 그룹을 갖는 분자입니다. 이렇게 하이드록시 그룹이 알카리 조건에 두게 되면 이 실리카가 이렇게 수소가 이렇게 해리되게 되면서 수소 양이온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서 실리카는 이 하이드록시 그룹이 네거티브 차지를 이렇게 띄게 됩니다. 이 네거티브 차지를 띄고 있는 이곳이 이렇게 물을 이렇게 끌어들이는 이런 성질을 가지게 되면서 이 실리카는 이렇게 이 하이드록시 그룹을 통해서 물을 이렇게 잘 흡수할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그 성질을 이용해서 물을 제거할 때도 사용이 되지만 DNA를 추출할 때 실리카 입자가 널리 사용됩니다. 예, 보통 컬럼에 이 실리카 입자를 채우거나 또는 비드에 실리카 입자를 코팅하여서 DNA를 추출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실리카 입자에다 차우트로픽 리에이전트를 이렇게 가게 되면 물과의 수소 결합을 억제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흔히 DNA 추출할 때 차우트로픽 솔트를 가하게 되면 이게 하이솔트 용액에서 이 NaCl이 이렇게 100% 해리되게 되면서 이 실리카 하이드록시 그룹에 Na 플러스 양이온이 이렇게 가서 이온 결합으로 이렇게 결합하게 되면서 전체에 걸쳐서 실리카 입자가 양이온으로 이렇게 코팅되게 됩니다. 그럴 때 여기다가 DNA를 이렇게 통과시키게 되면 DNA가 결국 전체 백본에 걸쳐서 음전하를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실리카 입자에 양이온으로 코팅된 실리카 입자에 DNA가 이렇게 바인딩되게 됩니다. 그리하여 DNA만 이렇게 스페시픽하게 결합시키고 나머지 성분은 DNA처럼 강한 음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컬럼이나 비드에 결합하지 않고 이들을 분리해낼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컬럼을 이용한 흡착 방법을 이용해서 DNA를 추출하고자 할 때 첫 단계에서는 이 각 셀에다가 셀 라이시스 용액을 처리하고 그런 다음에 이 처리된 것을 이렇게 컬럼에다가 여기를 가하고 원심 분리를 진행합니다. 첫 단계에서는 보통 우리가 셀을 라이시스 시키는 시약인 SDS, EDTA 또 최근에는 RNase, 프로티네이즈를 여기다 가해서 첫 번째 단계에서 DNA 이외에 불필요한 성분을 분해할 수 있는 모든 시약을 처리하고 반응시킨 다음에 그것을 전체 용액을 이렇게 컬럼에다가 가하게 됩니다. 가한 다음에 이것을 원심 분리하게 되면 DNA만 이 컬럼, 실리카로 코팅되어 있는 이 컬럼에 이렇게 가서 DNA가 바인딩 되고 나머지 성분은 이렇게 컬럼에 바인딩 되지 않은 채로 이렇게 통과되어서 웨이스트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게 DNA를 바인딩 시킨 컬럼으로부터 다시 DNA를 용출시키기 위해서 이 컬럼을 새 튜브로 옮긴 다음에 원심 분리를 하기 위해서 증류수나 버퍼를 가해서 이것을 용출시키면 바인딩된 DNA가 이렇게 컬럼으로부터 떨어져서 DNA를 용출시켜낼 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컬럼을 이용한 전열 시료로부터 지노믹 DNA 추출 과정에 대해서 학습합시다. 임상 검사실에서 유전질환을 분석하거나 혈액암 질환을 분석하고자 할 때 혈액을 통해 환자의 지노믹 DNA를 추출한 후 PCR 검사, 유전형 검사, 염기설 분석, NGS 분석법 등을 통해서 분석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자진단 검사를 수행하고자 할 때 전열에서 지노믹 DNA를 추출하게 됩니다. 특히 전열에는 이렇게 적혈구, 백혈구,
혈소판이 이렇게 혼재되어 있기 때문에 순도 높은 DNA를 얻고자 할 때 이렇게 컬럼 방식이 널리 활용되게 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말초력에 채열한 전혈에는 성숙한 RBC와 플레이틀릿이 존재하므로 이들이 이게 핵을 소실하기 때문에 이들 세포를 먼저 제거하는 방법이 전통적으로 활용됩니다. 특히 RBC는 헤모글로빈으로 꽉 차 있는 세포가 되겠죠. 특히 DNA 추출 과정에서 RBC를 제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RBC에 주로 포함되어 있는 헤모글로빈은 분자 진단 검사에서 특히 PCR 검사의 저해 요인이 되기 때문에 DNA 추출 과정에서 헤모글로빈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으면 다음 단계에서 분자 진단 검사를 정확하게 수행한다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확한 분자 진단 검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특히 전혈에서 DNA 추출 과정에서 RBC를 제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래서 따라서 이게 RBC를 이렇게 WBC와 플레이틀릿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는 곳에서 RBC를 제거하는 방법으로는 흔히 2단계 과정을 통해서 RBC를 먼저 제거하는 방법이 흔히 사용됩니다. 특히 RBC는 약 0.9% NaCl을 이하의 용액, 즉 하이포토닉 저장액 용액에 놓았을 때 RBC가 이렇게 터지는 삼투압작용에 의해서 이렇게 터지는 성질이 있게 되는데, 이렇게 전혈이 있게 될 때 여기 하이퍼토닉 솔루션을 가하게 되면 여기서 RBC만, WBC나 플레이틀릿은 터지지 않고 RBC만 이렇게 터지게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을 원심분리하게 되면 WBC는 침전물로 가라앉게 되고 RBC는 분해되었기 때문에 상청액으로, 플레이틀릿은 크기가 작기 때문에 상청액에 존재하기 때문에 WBC만 다시 이제 침전물을 얻어서 거기다가 라이시스 시키는 WBC를 라이시스 버퍼를 가해서 이것을 라이시스 시키고 그런 다음에 다시 컬럼에다가 DNA 여기다 통과시키고 그것을 원심 분리하게 되면 여기에 존재하는 WBC에 있는 지노믹 DNA가 이 컬럼에 바인딩 되게 됩니다. 나머지 성분들은 이제 컬럼에 바인딩 되지 않게 되고 다 이렇게 용출되게 되면서 이 바인딩 되어 있는 DNA만 이렇게 일루션 버퍼 또는 증류수를 가해서 최종적으로 순수하게 분리할 수 있게 되는 원리가 적용되게 됩니다. 자, 이제까지 컬럼법을 이용한 DNA 추출법에 대해서 학습했고요. 다음 시간에 비드법을 이용한 DNA 추출 과정과 DNA 추출 과정의 실제에 대해서 3교시에 학습하겠습니다. 2교시 수고하셨습니다.